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와 손을 잡고 중동 지역에 첫 생산 거점을 구축합니다. 이 석유 없는 미래를 골자로 한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강력한 모빌리티 동맹을 맺었습니다. 현대차는 중동 최대 시장인 사우디를 거점으로 중동 시장 점유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와 합작해 만드는 이 공장은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4분기 가동이 목표입니다. 사우디는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비전 2030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합작 공장은 비전 2030에 부응한 사우디 모빌리티 생태계 발전의 주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ost importantly,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 Middle East, we proudly contribute to Saudi Vision 2030. Our company aims to lead not just the future automotive industry, but a whole range of innovative industries, including smart city development, sustainable mobility, hydrogen energy, and infrastructure, and AI robots. 현대차는 사우디 공장을 전초 기지로 삼아 현재 9% 수준인 중동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사우디 현지에서 현대차는 도요타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년보다 9% 성장한 13만 6천 대를 판매했고 올해 14만 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وسعره تقريبا نفس السعر بس المواصفات هنا لقيتها أفضل وأحسن وشكليا السيارة رياضية وشبابية بشكل أكبر. أغلب أقاربي وأصحابي يعني ناس كثير نصحوني بالهونداي. 특히 이번 합작 공장에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모두 생산해 중동 전체 시장에서의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다며 그룹 차원에서 올해 약 25조 원의 국내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서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호성 기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화개장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왜 화개장터였습니까? 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는 동서화합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중도 보수를 향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곧바로 전남 광양을 찾아 광주 전남 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전기요금 차이를 확실하게 해서 지방에는 생산지에는 좀 더 싸게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리고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낼 때 이 발생하는 송전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주민들은 송전 설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데도 이렇다 할 보상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남 해안권에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원이 풍부한 만큼 광주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인 거고요. 전기요금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값싼 전기료를 찾아 전력 생산지로 찾아오게끔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겠다 이런 약속을 했네요. 네,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인 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을 시작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김 후보는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시고 국회 의사당에 가서 또 전국 다니시면서 직접 외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는데 기업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구해왔습니다. 또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 교권을 회복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먼저 선거운동 시작 이후 지속하고 있는 학식 먹기 행사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교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23년 서희초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의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21개국 통상수장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가운데 오늘 회담장 밖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치열한 물밑 협상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수환 기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다자 무역의 위기 속에 통상 장관들이 모였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저는 지금 APEC 통상장관 회의가 진행 중인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21개국 통상장관들이 모여 있는데요. 제이미 싱거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물론 리청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의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겠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와 미국의 양자 회담이 줄줄이 잡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미 두 나라는 지난달 2+2 협의 이후 관세와 비관세, 안보, 투자, 통화 정책을 아울러 7월 패키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한중, 미중 등 각국들의 접촉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중국 측은 글로벌 무역의 다자체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장을 맡은 정 본부장 역시 개회식에서 다자무역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As cross-border trade and interconnected supply chains continue to expand, growing uncertainties are faced, placing a strain on the global economy and the trade landscape. 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국내 조선사 대표들도 만난다고 하던데 박 기자, 이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이 조선 분야 협력이 확실한 협상 카드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대표와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가 내일 이곳 제주를 찾습니다. 그리어 미국 대표부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인데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자리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인 선박 건조와 MRO 등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눌 걸로 예상되는데요. 같은 날 그리어 대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만날 계획이죠. 이번 만남이 한미 관세 협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거나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까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통상당국 입장인 만큼 이번 만남에서는 굵직한 의제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국내 방산주가 그간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속에 급등세를 이어갔지만 최근 주가가 주춤하고 있죠.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권고하는 목소리와 중장기 매수 기회를 강조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날 주요 방산주인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하락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도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그간 급등세를 지속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이들의 주간 하락률은 3에서 10%로 더욱더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조정은 미국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급 이동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미중 관세 협상이 진전되는 분위기가 감돌자 그동안 눌려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반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각각 5% 내외, 현대차와 기아 역시 1% 중반대로 올랐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1,500억 원대를 팔아치웠고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역시 계속해서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방산주가 주춤하자 투자자들은 현 시점에서 차익 실현과 추가 매수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산주의 단기 급등세를 지적하며 차익 실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는 점이 대표 근거 중 하나입니다. 1분기 방산 주요 3사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고 LIG 넥스원은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실적 개선은 신규 수주가 아닌 기존 계약을 기반했다는 점에서 단기 고점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방 예산 확대와 한국 방산의 수출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관세 이슈가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의 주요 수출 지역이 대미가 아닌 유럽과 중동 국가라는 점에서 관세 무풍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고 유럽연합이 앞서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점도 수익 개선의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증권사들이 선호하는 방산업체가 각기 다른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차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외 현지 무인기 체계 엔진 개발과 양산시설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주력 제품인 K2 흑표 전체가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증명되면서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와 중동 지역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S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한국항공우주를 최선호 방산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경공격기인 FA-50이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단기 조정과 중장기 성장 기대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신중한 판단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이 매출 2조 원 규모의 급식업체 아워홈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급식 사업을 매각한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급식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번 인수를 주도한 김동선 한화호텔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성낙윤 기자입니다. 급식업계 2위인 아워홈이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습니다. 한화호텔은 8,700억 원을 들여 아워홈 지분 59%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 작업은 김승현 한화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호텔 부사장이 주도했습니다. 호텔 리조트를 운영하는 한화호텔, 시금 사업을 하는 한화푸드테크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아워홈 인수전이 진통 끝에 마무리되면서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아워홈의 매출이 2조 원을 넘어섰지만 한화호텔 매출은 7,500억 원 수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는 평가 속에 푸드테크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가 관건입니다.
식자재 가격 등 외부 변수도 부담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단체 급식 및 외식업 전반의 업황이 좋지 않은 만큼 원가 구조 개선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범 LG가였던 아워홈의 소속이 바뀌며 LG, GS, LS 등에서 받아왔던 일감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아워홈 매출의 약 40%는 범 LG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을 반대해온 아워홈 3녀 구지은 전 부회장은 20%의 지분을 유지한 채 기타 주주로 남게 됩니다. 구 전 부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봉합 과정에서 김 부사장의 역할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매각 과정에서 언급됐던 아워홈의 IPO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공공기관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분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이 지분형 모기지, 즉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하반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끌 대출 대신 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만 늘어나면서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 정부가 만들겠다는 이 지분형 모기지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예,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분 투자 형태로 부담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모은 돈에 더해서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지분형 모기지는 나라에서 함께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을 덜 받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구매자는 연 2% 수준의 사용료를 공공기관에 내야 합니다. 결국 이제 내가 집을 사는데 일부를 정부가 투자해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10억 원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공공에서 최대치인 40%, 그러니까 4억 원까지 지분을 투자하면 매수자는 나머지 6억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 대출을 70%까지 최대로 받으면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대출 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공유하는 거고 떨어지면 뭐 손실을 나누는 구조인데 뭐 둘 다 좀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도 있는데요.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투자한 공공기관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실이 커질 경우 결국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지분형 모기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서 집을 팔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도 개인과 정부가 나눠야 합니다. 내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일정을 볼 때 지분형 모기지 도입은 결국 뭐 차기 정부가 결정을 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수준이라면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그 이후가 돼야지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 관계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문제는 뭐 이 지분형 모기지가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뭐 더 나아가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런 우려인데 뭐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 현재 예상으로는 지분형 모기지는 서울의 경우 10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10억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집값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52%가 10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평균 가격은 훨씬 높지만 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10억 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비교적 외곽 지역인 13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도 10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늘어나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 수요만 늘어나는 건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공급 상황 하에서는 조금 더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외곽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네요. 네, 보통 서울 외곽 지역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계단식으로 불길이 번지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서울 전반에 걸쳐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